전문가들의 설명 좀 더 듣겠습니다. 진교중 전 해군 해난구조대 SSU 대장 그리고 선박을 육상에 거치하는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완복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그 육상 거치 이 정도의 선박을 육상으로 거치하는 건 굉장히 고난도의 작업인 거죠. 예, 뭐 고난도의 작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최대 5만 4천 톤까지 이렇게 선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배를요. 네네. 어떤 경우에 그 세 배를 실어오는 건가요? 그 현대중공업에서 FSO라는 그 특수한 플로팅 바지입니다. 네. 이것을 만들어 육상에서 5만 4천 톤을 만들어서 예. 이것을 선적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거꾸로 그 큰 배로 옮긴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염두에 둬야 돼. 제일 그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첫 번째로 이번 배가 이 반잠수선이 들어오면 부두에 이 배 꽁무니를 대가지고 부두에 정박을 합니다. 네. 이때 배를 잘 붙들어 매야 되는데 자, 이것을 대표님 잠깐 그 부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네네. 저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저 화면에 보면 옆으로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세월호를요. 네네. 근데 저걸 다시 방향을 그럼 그 꼬리 쪽으로 섬이 쪽으로 옮기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배 뒤쪽이 예. 부두에 닿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럼 왜 지금은 저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들어가서 검사하고 예. 그다음에 일을 크레인이나 모든 지원들이 거의 절단 작업을 한다든지 네.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대놓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옮길 때는 다시 방향을 바꿔서 네. 섬미 쪽부터 하고요. 네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선미 쪽으로 배를 접안을 하면은 우선 선미 쪽으로 배 접안하기 전에 저 바다 쪽으로 앵카를 투묘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선수 쪽에서 앵카를 뿌리고 그 다음에 앵카라는 것은 닷입니다. 네네. 닷을 뿌리고 그 다음에 선미 쪽에서는 우측에 세 라인, 좌측에 세 라인 정도 또는 많게는 네 라인을 꽉 붙들어 맵니다. 예. 이것을 무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고박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그 고박 작업하고 난 다음에는 반잠수선을 부두하고 수평으로 맞추고 예. 그 다음에 거기다 링크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방금 본 것처럼 모듈라가 특수된 모듈라가 안으로 들어가서 떠가지고 나오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링크 플레이트라는 게 그 있는 그 뭐라고 하나요? 그 구조물 링크 같은 건가요? 플레이트라는 것은 그 반잠수선과 그 다음에 부두 사이에 모듈라가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듈라 타이어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궤도 같은 거죠? 궤도. 플레이트를 까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모형으로 그 구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요. 그 보면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 반잠수함에 실려 있는 세월호고요. 그것이 지금 목포 신항의 저 방향으로 이제 접안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모두 트랜스포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세월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들어가서 지금 세월호를 뜨지 않습니까? 네. 떠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 아래는 바퀴가 있고요. 바퀴로 이제 그 이동할 수 있게 되는 예, 거고요. 바퀴가 수십 개가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그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그러니까 이제 부두하고 배하고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간에 바퀴가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거기다가 이제 플레이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듈 트랜스포터가 밖으로 나오죠. 예. 지금 세월호가 나오면 저것을 앞면, 그러니까 윗면이 바다 쪽으로 향하도록 다시 저걸 90도 회전을 시킵니다. 아, 저게 회전도 가능한 거군요. 예, 좌우 회전 다 되기 때문에 떠서 부두로 나온 다음에 저 배를 돌려서 예. 이제 그 상부 갑판이 바다 쪽으로 향하도록 지금 해수부 계획입니다. 네. 저게 동력이 있는 겁니까? 네, 그 자체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하고 똑같군요, 그러니까. 네, 예. PPU라는 그 파워팩 유니트라는 것이 네. 한 12대를 동원을 해서 예. 거기에서 동력을 일으켜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네. 돼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렇게 움직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조수 간만의 차가 지금 한 4m 됩니다. 시간 6시간에 예. 4m이기 때문에 조수 간만의 차를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 무게가 한 11,000 정도 본다면 그러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상으로 이동할 때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반잠수선에 물을 넣어주고 또 어떤 탱크는 물을 빼고 하는 이 평형수 유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흘이나 걸릴까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사실상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막상 들어가서 저기 모듈 트랜스포터로 뜨고 난 다음에는 예. 이동하는 데는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모형으로는 꽤 빨리 이렇게 움직였지만 그게 움직여지는데도 6시간, 8시간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호를 그 모듈로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네네. 떠서 나오는 것은 6시간 플러스 마이너스인데요.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린다. 준비하는 건 뭐냐? 네. 고박장치 풀고, 예. 그다음에 기름 새는 거 틀어막고, 그다음에 플레이트 깔고 하는 것이 실제 저 작업만 하는 데는 6시간 더하기 빼기 1시간 그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떠서 나오는 건 별거 아닌데 지금부터 오늘부터 준비 작업하지 않습니까? 네. 그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지. 네. 실제 떠서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다. 떠서 나오는데 어려운 것은 뭐냐? 반잠수식 선박에 물을 넣고 빼면서 조석간만의 차이에서 부두에서 배가 올라왔다 내렸다 하는 것을 예. 평형을 맞추는 게 부두하고 반잠수식 선박하고 일치를 시키지 않습니까? 요 일치시키는 것이 이제 반잠수식 선박에 저 바닥에 보면은 각 격실이 있는데 네. 그 격실에 물을 넣으면 배가 깔아앉고 물을 빼면 배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조석간만의 차이에서 배가 깔아앉고 뜨고에 따라서 그걸 맞춰주는 것, 네. 그것을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하면서 빼낸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음 달 10일쯤이면 그 선체 수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옮기는 데까지는 나흘, 오늘까지 치면 닷새 정도. 그러면 그 다음부터도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죠? 수색 전까지? 수색 전까지 우선 방제를 소독을 해야 되죠. 아, 소독을요. 예, 소독하고 그다음 안전 진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 그다음 이제 어떻게 수색할 것인가. 네. 예를 들면 거푸집을 설치해서 들어갈 건지, 네. 아니면 해수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주 지역을 잘라서 90도 돌려서 바로 세울 건지. 네. 요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리모트 카메라를 집어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니터링 카메라를. 그걸 넣어서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네. 방향을 이제 잡을 겁니다. 네. 그 선체 조사위원장이 선체 절단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무인 로봇을 이용해서 수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있다고 보셨습니까? 지금 무인 카메라가 들어가는 것은 실종자를 탐색하거나 그런 건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예, 예.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해서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까 계획 수립하기 위한 제한된 정보 수집이지, 네. 그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그 조사위원장 말은 무인 로봇을 투입해서 그다음 단계에서 수색도 무인 로봇으로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로봇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이 인력이 투입돼서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체 절단하지 않고도 안전 진단만 한 다음에 사람이 결국 들어가서 수색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푸집. 네. 건물 지을 때 그 파이프로 쭉 엮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탄광 같은데 굴파할 때 들어가는 것, 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법, 또는 그 해수부에서 얘기한 대로 절단해서 90도 세우는 방법. 예. 요 어느 방법을 쓸 건지는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 목포 신항 철제부두라고 저희가 들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접안을 했고, 저 방향으로 일단 접안했고, 저 방향을 틀어서 이제 세월호를 육상으로 빼낸 움직이는 작업이 앞으로 나흘, 오늘까지 쳐서 닷새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왜 목포 신항을 선택한 것인지 하고요. 제가 철제부두라고 들었었거든요. 네네. 철제부두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하고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 목포 신항을 선택한 것은 목포 신항의 수심이 13m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이트 마린 같은 72,000톤급이 들어오는데 아주 적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가 땅의 지내력 강도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30톤 제곱미터당 30톤 이상이 필요한데 네. 그것을 만족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천혜의 항입니다. 거기가 다 둘러싸여 가지고 예. 웬만한 파도나 바람의 영향이 적습니다. 이번에 육상 이동할 때 배 뒷공무니로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파도 영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좋은 장소고 네. 뭐 철제부도 뭐 그냥 그런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부두는 콘크리트로 해서 제대로 케이싱으로 해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된 그런 부두로 알고 왜 있습니다. 철제부두라고 부른 거죠? 글쎄요, 철제라는 얘기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만큼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정도 예, 그렇죠. 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네. 목포 신항. 저곳에서 그러니까 이후에 수색하고요. 그 다음에 원인 조사하고 그것도 다 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를 한번 육상에 내려놓으면 다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예. 저기서 다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겁니까? 그 이후에 저 선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저것을 추모관으로 일부 옮기는데 네. 조타기, 예. 그다음에 엔진, 그다음에 이 추진기 이런 중요한 장비들은 떼서 추모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해설 들었고요. 이 세월호가 건조됐을 때 1990년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항해까지 그 역사를 홍성욱 기자 리포트로 보시면서 이어서 국내 주요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